공부는 자기만의 전공이 있으면 참 노후가 편해요. 노후에. 저는 많이 노후는 아닌데 민법이 없으면 뭐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책이라도 보고 재미라도 느끼잖아요. 그죠? 내 전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판례가 나오면 그거 보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공부하는 재미였지만 지금은 그냥 보는 재미가 있어요. 내 전공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없으면 뭐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이 없어. 낙이. 여러분도 공부를 지금 하셨잖아요. 어렵게 공인중개사가 되시잖아요. 이제 한 달 뒤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된다고 해요, 그냥. 어야 뭐. 그럼 중개사가 됐으면 이제 전공을 살리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서 뭐라 그랬죠?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공부 끝났으면 이제 끝났어 하고 다 잊어버리고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세요. 특히 민법은 할수록 재밌어요. 할수록. 시험 공부할 때는 재미가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뭐 민법, 특히 공법이 많이 그래요. 근데 공법은 뭐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그냥 잡스러운 것 뿐이지 뭐 그게 엄청난 어떤 사상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법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근데 공법도 실무에 적용하면 그게 참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면 이제 공법도 보시고 세법도 보시고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자, 유치권 봅니다. 34페이지에 적법한 점유일 것 그랬을 때 점유와의 결련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결련관계는 뭐와 뭐 사이에? 채권과 물건 사이에. 그 물건의 가치를 높여줘야 돼요. 그걸 결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임대차 종료 후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또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는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 그죠? 요거는 사실상 점유 상실이니까요. 그래서 동네 꼬마 녀석들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유치권은 임의규정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유치권 배제특약하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속칭 빌라 열채를 지었어요. 한 동의 빌라 열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 세대만 점유해도 피담보채권은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불가분성. 효력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판례가 황당한 얘기를 해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일반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못 받는다고 201호, 즉 10개 구분 건물 지어가지고 그 중에 201호에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유치권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용금지 위반도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자고 똥 싸고 막 했어요. 그래도 이건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는. 그럼 사용금지 위반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소유자 동의 없이 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유치권 소멸적 무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경매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인수가 되는 것이지 변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또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 수취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건물 점유하는 것이지 땅을 점유하는 건 아니죠.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건물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한다. 먹고 자고 똥 싸도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입니다. 이 경우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고, 다만 오른쪽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를 완공해서 공사 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자 이거 봐봐요.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월 1일이라고 가정해봐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변제기에 있고, 두 번째,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죠? 그 결련성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죠?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4월 1일 날 도래했어요. 그런데 6월 1일 날 점유를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해서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됐죠? 이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경락인이 주장을 못해요.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점유를 해가지고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된 이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으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점유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래서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경매 전후.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립하는 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게 아니라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면 그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아이, 괜히 했어요. 그냥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요. 네.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유치권은 다 깨지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예. 자, 소멸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소멸시효 대상 아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은 부종성으로 소멸합니다. 또 유치권은 타담보 제공이나 점유 상실로 소멸되고 의무 위반 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전 저당권입니다. 성립.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이 되고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한다. 부종성 때문에. 다만 제3자를 저당권자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랬죠. 어떤 경우? 3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됐을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와요. 저당권의 성립 당시에는 피담보 채권은 물건 인도 채권, 장래의 채권이라도 무방하지만 저당권의 실행 당시에는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다. 등기 유용 또 써먹는 거죠. 무효 등기. 이거는 유용 합의 이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겠고 등기의 불법 말소.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법입니다. 원리 위에 손실 비용을 담보한다 그랬죠? 그래서 손가락 펴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봐봐요. 원본,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완투투. 원본액은 필요적 기재상. 리자, 위약금은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죠. 임의적 기재상. 손해배상,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 담보되죠. 이 중에 1년분에 하나는 거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요게 1년분이에요. 요게 뭔데요? 월, 리, 위, 손해배상 1년분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다 미친다. 건물 과실만 빼고 미친다 그랬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고 종물에 미칩니다.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과실에 안 미친다. 압류하면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화재보험금에 미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안 미친다. 그래서 건물 과실 빼고 다 미칩니다. 구분 건물이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어라도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일체성을 얘기하자. 유류 저장된 그 주유소의 부합물이고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죠.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다만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소유자하고 임대주유기가 있다 그랬을 때 소유자가 다르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기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실행과 소멸입니다. 저당권 실행, 결국은 사적 실행이나 공적 실행이 있는데 사적 실행은 유저당, 흐를 유자죠. 소유권이 저당권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먹고 떨어져 이게 유저당이고 공적 실행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하죠. 경매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은 모조리 다 소멸합니다. 모조리 다 소멸해요. 그리고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용의권은 전부 소멸한다. 후순위자는. 이때 발생하는 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앞에서 우리 같이 본 거고 저당 부동산의 일괄 경매예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칠판 보세요. 자, 이 땅은 무슨 대지예요?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요. 토지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다라고 해봐요. 네. 뭐 상관은 없을 테니까 보통은. 그죠?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사시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사시면 토지하고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가 일반적이죠. 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해봐요. 대출 받는다. 그럼 은행은 여기다 저당 잡고 여기다 저당 잡는 공동 저당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저당 잡을까요? 운동 100% 공동 저당이에요. 100%. 단독 저당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두 번 받을 수 있는데 뭐 달라고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하냐고요. 담보 가치가 충분해도 이건 100% 공동 저당이지 단독 저당 들어오는 은행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나중에 실행돼가지고 의뢰게 되면 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그랬잖아요.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네. 이 경우가 있느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말은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은행에서 지금 땅만 저당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 이론상 그런 거지.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은행이 미쳤다고 건물이 멀쩡히 있는데 건물 빼고 토지만 저당 잡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그렇다고 해줘요. 그러면 대다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대다수는 이거라고요. 요거는 법정사고 발생하는 사례죠. 여기서는 법정사고 발생 안 한다 그랬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은행은 돈을 충분히 빌려준다, 적게 빌려준다. 충분히 빌려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무리해가지고 돈을 대출받은 걸 이바이 땡겨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이 뭐 분양은 안 되고 이세도 안 나가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돈 못 주고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낙찰받고 이렇게 되겠죠. 법정사고 발생 안 한다. 철거. 이때는 그러면 얘가 어쨌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이 건물의 활용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아깝게 철거해야 되는 건 너무 국가 경제적으로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당권자 너 그러지 말고 이거 괜히 철거시키지 말고 어차피 얘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린 놈 이놈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물은 저당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럼 토지 가격만 판단해가지고 저당 잡았는데 결국 이 꼴이 났으니 저당권자 판단해서 두 개 같이 한꺼번에 경매 치라는 거예요. 둘에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같으니까 이거 철거 안 해도 좋죠. 그럼 철거 안 하면 값이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경매가 간단하니까 빨리 끝나고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느냐. 다만 네가 선택하는 사항이다. 이게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봤지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과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매각 득임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죠. 나대지였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지가 지은 거예요. 아니면 남이 지었다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소유하면 됩니다. 설정자가. 용의권자가 축조하더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를 한 경우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그럼 일괄 경매할 수 있는데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선택사항이다. 그겁니다. 다음에 3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이것도 뜻을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 봐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 취득했다. 돈 빌려주고 그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렇죠. 얘는 저당권자.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은 X라고 해보면 이 부동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지요. 그래서 줄여서 저당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 얘가 경매 실행됐다 하면 얘가 말소 기준이죠? 말소 기준인데 그 이후에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전부 소멸되잖아요. 쫓겨나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얘네 둘이 아니잖아요. 제3자예요. 로서 뭐를 취득했어요? 용익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줄여서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의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만 쫓겨나는 게 아니죠.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돼요. 양수인. 저당 부동산의 양수인도 소유자이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됐다면 얘들은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문제는 결국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제3자로서, 즉 저당권자 설정자 아닌 제3자로서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 사람들은 경매되면 쫓겨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양수인, 전세권자, 재산권자 등 이 사람이 제3취득자고요.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죠. 제3취득자라는 사람은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경매인이 될 수 있죠. 자기들이 낙찰받으면 됩니다. 근데 낙찰받으려면 보장은 없죠. 그 다음에 대위 변제할 수 있다. 지금 이 경매가 왜 되냐면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그냥 살고 싶으면 얘를 말소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대신 갚아준다. 대위 변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당권 실행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해요. 대위 변제는 변제기 도래 전에는 안 되고. 그 다음 지연 대상은 이행기 도래 후 1년분에 하나한다. 이건 저당권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들이 낙찰을 받거나 대위 변제하거나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들이 낙찰 받으려면 입찰을 하려면 얼마 입찰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을 끌든지 해가지고. 없어요. 돈이 없어. 대위 변제는 당연히 안 되고. 낙찰도 못 바꿨죠? 그럼 버텨라. 그래, 버텨라. 뭘로? 유치권으로.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가 되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 저당권자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고로 이미 살림에서 분리, 반출된 임목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이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분리 반출되면 담보물에 보충 청구를 할 수 있죠. 또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서 여기 봐봐요. 1번 저당권 A, 2번 저당권이 B인데 얘가 선순위 저당권 너 피담보 채무 변제됐으니까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소유자도 아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야. 이른바 유해 등기의 말소 청구입니다. 해롭잖아요. 선순위가 있으면 소멸된 거 말소하라고 저당권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 아니면서. 저당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자, 그런데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인데 을이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고요. 그럼 얘가 빌려가지고 여기다 건물 짓는 거,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건물 짓지 말라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권리로? 저당권자는 말 그대로 담보만 잡은 사람이에요. 순수한 가치권이에요.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건데 얘가 건축을 하든 여기다 뭔 나무를 심든 뭔 짓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저당권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예상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놈이 이자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가 이거 건물 지어가지고 뭐 분양한다 어쩐다 막 까부는데 이자도 못 내고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공사를 강행해요. 공사를 강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거 경매 대가가 이게 낙찰가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준 돈 회수를 못할 위험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한해서 공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데 방해제거 청구권 등 나와 있죠. 다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이미 실행되었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 축조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저당권에 기해서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왜냐하면 저렇게 건물이 올라가다 말게 되면 저 토지는 낙찰가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잖아요. 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게 지금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잘 몰라요. 봐도. 그죠? 네. 아니 3층 짓기로 했는데 2층 지금 짓다 만 거예요. 이거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입찰을 할 때 이거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희망자를 저감시킨다는 말이에요. 매수희망자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럼 당연히 낙찰가는 싸지죠. 싸지면 결국 그거 누구 손해예요? 저당권자 손해죠. 저당권자 손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공사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 보시고 손해배상과 즉시변제 청구권 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에서는 동시배당일 때는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죠. 후순위자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후순위자를 보호한다 그래야지 후순위 저당권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죠. 후순위자도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어도 부담의 안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맞는 표현이에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어도 후순위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부담의 안분을 청한다. 자,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받을 때에는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X부동산, Y부동산 경매대가 여기 1억, 여기 2억 나왔어요. 공동저당의 공동채권자가 9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얼마씩 받으면 돼요? 동시배당하면. 1대2의 비율로 받으면 되니까 여기 3천 받고 여긴 6천 받으면 되죠. 이 비율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후순위 자를 보호한다. 후순위자는 저당권자도 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될 수 있고 압류채권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었다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없잖아요. 전세권자가 있을 뿐이지. 이 경우에도 부담의 안분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주택인데 주택이 토지와 건물로 돼 있다. 얘가 경매가 넘어간 게 X 토지 1억, 얘가 경매 넘어간 게 Y 건물 2억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9천만 원 넣었다. 얼마씩 받느냐 그거예요. 3천, 6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동시배당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추 적용합니다. 왜 그런 표정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배당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동시배당 할 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이게 가치 경매 넘어가도 주택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면 대지가액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씩 받느냐?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2대1의 비율 3천, 6천을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동시배당 문제를 이렇게 바꿔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배당 하면 후순위자가 대위하는데 다만 대위 금액은 동시배당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죠? 하나는 채무자 거, 또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20배당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그죠? 자, 두 번째 그 밑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배당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대가에서 추가 배당을 한다. 이건 동시배당일 때. 20배당은 안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선박과 부동산의 공동저당일 때에는 선박에 대한 후순위자는 공동저당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선박은 동산입니다. 동산 집행절차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하고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 근저당에 대한 취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기재를 하긴 하되 임의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 채권 최고액의 범위는 이자나 지연이자 전부 무제한이에요. 다만 실행비용은 제외됩니다. 실행비용만 제외한다. 넘겨보시면 확정 전의 원본 채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확정 후에도 그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그랬죠? 확정된 게 예컨대 1,000억이다. 그러면 실제 배당받을 때까지 한 1년 걸렸다. 그러면 1년치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그 근저당으로 당연히 담보되는 겁니다. 두 번째,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의 한도를 정한 것이다 그랬죠. 배당의 한도이지 채무자가 그것만 갚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게 아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최고액 넘는 실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자, 봐봐요. 최고액이 1억인데 실제 금액이 1억 5천 됐어요. 그래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후순위자도 있으니까. 근데 선순위자 A 저당권자가 최고액이 이런데 실제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후순위자 B도 있어요. 얘도 근저당권자인데 3천 있다. 이러면 얘 때문에라도 얘는 실제 금액이 1억 5천이더라도 이거 다 못 받는 거예요. 1번으로 받으면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후순위자가 없어요. 다른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더란 말이야. 근데 낙찰대금이 2억 나왔어요. 그럼 다 줘야 돼요? 다 안 줘도 돼요? 이때는 어쨌든 우선 변제를 받을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정해줬다면 당연히 1억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배당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도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배당받을 사람이 없다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최고액 넘는 실제 금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채권 최고액의 확정입니다.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기본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개인회생, 회사 정리 절차에 개시가 됐다. 그러면 채무자가 좀 불안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그 시점으로 확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만 당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확정되는 시점은 경매 신청시고 그로 인해 후순위자의 신청했을 때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의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은 양수인이나 대의 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잡해요. 그랬죠? 복잡하다. 또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당연히 변경 후만 담보될 뿐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돌려막기 했던 거 우리 판례 공부한 겁니다. 다음 물상보증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채권에까지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카드값은 빼라. 자, 그렇게 해서 물권법을 마치고요. 이제 계약법 성립부터 갑니다. 청약,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요, 다 틀리게 내려면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기 쉬워요. 예, 청약만 그래요. 청약함에 있어서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 없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정찰 가격이 붙은 상품 진열이나 자판기 설치는 청약인데 그 밑에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청약의 유인, 예컨대 구인 광고 상품 목록의 배부, 입찰에 붙인다는 표시는 청약의 유인이다. 차이점은 청약은 확정적인데 청약의 유인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약은 언제나 대화자든 격시자든 도달주의고 도달 이후에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승낙, 발신죄 도달주의인데 우리 판례는 다수설은 해제 조건에 따라서 이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승낙은요. 승낙할지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자에게 승낙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죠.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놨으면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 되죠. 문제는 기간을 정한 청약인데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청약을 했는데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승낙을 하라라고 기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을이 승낙을 했는데 3월 10일 날 일찌감치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면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된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청약자가 연착됐어요. 청약자가 연착에, 그렇죠, 통지를 해야 되죠. 연착에 통지를 하게 되면 연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연착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무를 만들어 놨는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고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된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언제 성립되냐면 발생주에 따라서 3월 10일 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리라 미십니다.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거기 써놨네요.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자, 의사실현. 이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거지 있음을 안 때 그러면 틀리죠? 교차청약은 양청약 도달시, 나중청약 도달시 같은 표현입니다. 33.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짝대기 딱 그리고 각자의 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잔 말이에요. 둘 다 이행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얘는 했는데 얘 안 했다. 을의 채무 불이행. 얘는 했는데 얘가 안 했다. 답의 채무 불이행. 둘 다 안 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했다. 발생했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행, 지체, 저지효 또는 면제효.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효. 소송상으로는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죠. 주장하고 입증했을 때 법원은 무슨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양쪽 다 안 했을 때.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 그려가지고. 자, 동시행 관계인 거 보시면 명문의 규정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세 목적물 반환과 전세금 인도, 해조리나 원상 회복은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고요. 해석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판례가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그게 이제 전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인도 의무, 또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 돈 갚을 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도 동시행 관계이다. 옛날에는요, 명문의 규정이 인정되지 않고 해석상 인정되는 걸 골라라,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게 아니라 명문의 규정으로만 인정되는 거 골라라, 이런 것도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 거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도 동시행관계 인정하겠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매수인. 예? 매도인이 내야지, 매도인. 그걸 매수인이 내겠다라고 해도 동시행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과. 매도인의 가압류 저당권 말소 의무도 마찬가지 동시행관계 인정되겠다. 그러면 동시행관계 인정 안 되는 건 뭐냐? 변제. 변제가 항상 선행 의무입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등기. 보증금이 뭔지. 자, 보세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죠. 매수인은 잔금 지급주잖아요. 이게 동시이행 관계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보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뭐 해야 되죠? 말소해야 되죠? 그것하고 잔금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말소하려면 얘가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당권 등기 말소하잖아요. 그럼 변제 의무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게 선이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당권 등기 말소가 변제하고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 잔금하고는 동시행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에서 동시행 관계냐 이걸 따져야 돼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차 보증금, 반환 관계는 동시행 관계? 아니다. 왜 아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이다. 똑같이 보증금 반환인데 무엇과의 관계에서 동시행 관계이냐 아니냐를 따져주자. 근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갑이 소유 부동산에 우리 저당권자가 있는데 얘가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로. 그래서 매각대금을 완납을 했는데 거기서 얘가 배당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넘어간 등기 말소 의무가 있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낸 건데 등기를 이전을 못 받았다 그러면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금 반환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등기 말소는 갑하고 병의 관계고 배당금 반환은 병하고 의뢰 관계니까 당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변제와 등기 말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경매가 무효됐을 때 경락이나 등기 말소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 밑에 상속,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추심 및 압류 명령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거야. 자, 상속이 돼도 채권 양도가 돼도 채무 인수를 해도 또는 압류 명령 등으로 당사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바뀌었다. 엄마 식사하세요. 그런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너 잡아라. 그러면 그 아들하고도 동시행 관계가 새로이 인정된다.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도 역시나 동시행 관계는 인정된다. 자, 어떤 경우냐면 끄댕머리를 탁 끄댕겼어요. 그래서 어딜 잡아요? 머리가 없으니까 귀 잡았죠. 그럼 귀 놓는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의 효과예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뭐는 아니에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봐봐요. 5월 1일 날 잔금 주고 등기 주기로 했어요. 근데 6월 1일 날 보니까 얘는 줬는데 얘는 안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동시행의 항변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때까지 한 달 정도는 연기가 되어 있는 항변권이었다. 그 얘기예요. 채무 이행 기간을 연기시켜 주잖아요. 그러다가 7월 1일 날 다시 이렇게 됐어요. 7월 1일 날. 얘가 7월 1일 날 되니까 거두어 드린 거예요. 등기 서류를. 그럼 이때 다시 동시행의 항변권이 다시 발생한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영원히 거절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 할 때까지는 내가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기하는 항변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존재효 이행지체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존재만 하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상으로 행사하면 상환이행 판결한다. 자, 넘겨보시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기 채권으로 상계시킬 수가 없다 그랬죠. 주의점.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다. 그 말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거지 상대방이 내가 청구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청구하는 거죠. 또 상대방이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해라. 봐봐요. 지금 이 상태면 서로 간에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얘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 걸 이행하면 돼요. 얘 입장에서 이자의 동시행의 항변권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얘 입장에서 먼저 이행 또는 제공하면 얘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되고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묶입니다. 자, 주의점 세 번째. 일방이 먼저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 이제 봐봐요. 여기서 얘가 먼저 일방이 먼저 제공해서 이행지체 빠지게 됐죠, 얘가. 그죠? 근데 이 이행 제공이 계속되면 상관없는데 계속되지 않고 다시 등기소를 거둬갔어요, 지가. 그럼 다시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먼저 일방이 이행 제공을 했으면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계속해서 잃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위험부담 보겠습니다.